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차 함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함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차 함수라는 거는 일단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형태로 나와 있는 식을 말해요. 2차식 형태로 나와 있는,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식을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2차 함수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 포물선이다. 두 번째는 선대칭 도형이다. 이 두 가지일 겁니다. 포물선이라는 것과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의 특징, 선대칭 도형이라는 건 결국에는 대칭 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칭 축을 기준으로 좌우의 모양이 동일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보시면 x축에 이런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는데요. 자, 이 포물선이라는 게 오른쪽 왼쪽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 축, 대칭 축이라는 거는 보통 방정식으로 나타내죠. 축의 방정식. y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y축의 값은 x는 0 이렇게 나타내죠. 앞으로는 이 동영상에서는 축이라는 거는 p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하고요. 이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y는 ax제곱이라고 해서 이 a의 모양이 a의 값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땐 위로 볼록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진다. 요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평행이동이라고 나와 있던 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나오는 식이 바로 y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축은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x는 p가 될 거고, 꼭지점은 p, q 0,0이었던 i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p, q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요 세 가지, 이 그래프 모양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a의 값도 있고, p의 값, q의 값, 꼭지점 좌표까지 모두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식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죠. 이 식을 일반형이라고 하는데요. 웬만한 2차 함수에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표준형이기 때문에 일반형을 표준형 형태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 첫 번째, x가 들어있는 항을 x제곱의 개수로 묶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뭘 하죠? x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괄호 안에 더하고 빼줍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을 진행하게 되면 y는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 형태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완전제곱식으로 묶습니다.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 식은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밖으로 꺼내주게 되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얘는 이제 표준형이 됐으니까 표준형에서 구할 수 있는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과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을 직접적으로 외우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단, 이 축을 구하는 식은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y좌표까지는 구하실 필요가 없다. 차라리 y좌표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에서 표준형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배울 2차 함수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2차 방정식의 과의 관계. 두 번째는 그래서 요거를 응용하는 것도 배울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이걸 뭘 배울 거냐?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차 방정식에서 응용하는 건데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대해서 구하게 될 거예요. 그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 구하는 거는 했을 텐데 그거 말고 근의 위치에 대해서 구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뭐 이제 다른 말로는 근의 분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이 이름보다는 내용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2차 방정식과의 관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형태가 되는데, 사실 우리 이거를 그래프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여기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와 같다고 했죠?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과 같다 라는 거 배웠었을 겁니다. 교점의 좌표. 이 직선도 이 방정식도 모두 다 직선의 방정식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끼리 직선을 그리고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 식 또한 뭘 구하는 과정이다?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번엔 어떤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되냐면, 자, 그래프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등호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 두 가지에 대한 교점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x축이었죠. y는 0이라는 값은 x축이니까 결국에는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x축이 있을 때 이 그래프와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바로 이 알파와 베타라는,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이라는 게 여기 있는 두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응용을 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 그래프라는 건 일단 다 실수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 라는 이게 실근의 개수로만 따진다면, 우린 바로 전 단원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다시 생각을 해서 이게 두 실근, 여기는 하나의 한 개의 실근, 그리고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한번 되새겨 볼게요. 자, 지금 이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x축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긴 교점이 몇 개?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
되는 거고요. 서로 다른 이제 말을 붙인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는 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신다면 똑같은 X축, 똑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런 경우, 한 점, 또 접한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떠 있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두 점, 한 점, 만나지 않는 거를 이제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와 직선끼리도 결국에는 교점을 구하는 과정을 보신다면 이런 중간 과정이 들어가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이다. 이게 결국엔 뭐냐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식을 정리해준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 이라는 형태에 대한 판별식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2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3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따지면은,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직선이 될 텐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직선 두 점에서 만나니까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거를 방금 전 위에서 배웠던 이 과정과 동일하게 생각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풀이 동영상에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근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의 위치라는 게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그래프에 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크냐 작냐 두 근 사이에 그 특정한 숫자가 오느냐 뭐 그 차이로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의 그 점 내가 정할 숫자를 어떤 숫자로 할까요? n이라고 해볼까요?
n이라는 값이 n보다 두 근이 크다. 두 번째, 두 근이 n보다 모두 작다.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n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으로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요 그림을 갖다가 쓸게요. 아이고. 자, 첫 번째 그림, 또 같은 거, 두 번째 그림, 또 세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n이라는 값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n이라는 값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의 조건은요,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건데 a의 값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서 바꿔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들을 그렸을 때 두 근이 존재한다 라는 거에서 이미 두 근이 크다 라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실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이 하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어떤 함수, 우리가 구한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을 fx라고 한다면 이 식에다가 직접 n을 넣었을 때 이 그래프가 이 식에 대한 그래프가 될 테니까 n의 값을 넣었을 때 어디로 가요? n의 x, 식에다가 x에 n을 대입하면 위치가 어디 있죠? x축보다 위쪽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n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온다 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거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축입니다. 우리 축은 P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죠. 그래서 N보다 P가 더, 색깔 바꿔서 다시 쓸게요. N보다 P가 더 작다라는 요 세 가지 조건을 확인했을 때 두 근이 n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두 번째, n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n보다 작은 경우에는 n이 이번에는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일단 두 근이 실수다 라는 조건 하나. 두 번째, 함수값 한번 똑같이 확인해 봅시다. 함수값의 위치는 n을 대입하면 당연히 또 양수가 나오겠죠. 세 번째, 이번에는 똑같이 P의 위치를 확인했을 때 P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그 P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P의 위치는 n보다 작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이 확인해 주시면 n보다 작을 때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두 근 사이에 이제 어떤 n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이거는 또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또 함수값 한번 대입해보면 이번엔 함수값이 음수가 되죠.
그리고 축의 위치는 몰라요. 이쪽에도 n이 이 알파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n이 알파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베타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축의 위치는 따지지 않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래프라는 게 지금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거에서 알아두셔야 될 사실 하나는 음수값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위로 올라가면서 x축을 지나가게 되고 그 x축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판별식이 0보다 커집니다. 반드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볼 필요 없이 지금 이 n을 대입하면 0보다 작아진다 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 주시고 나머지 하나를 따로 기억해서 이 두 가지는 조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식에 대한 정리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아까 얘기하려던 것 중에서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이차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범위가 실수 전체일 때, 두 번째는 제한된 범위일 때. 일단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요. 근데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결국엔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지금 이 일반형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식을 바꿨다. 그래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형태로 바뀌었고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을 했을 때 아래로 블록한 것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어떠한 축이 x는 p라는 축을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라는 거는 가장 튀어나와 있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a가 0보다 클 때 이때는 최대값 어떤 값이 가장 큰지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는 이 그림 상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에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가장 작은 점의 좌표가 바로 꼭지점의 좌표가 될 거고 그 좌표의 y값, 최소값은 q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a가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한번 볼게요.
a가 0보다 작으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볼 건데요. 최대값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될 테니까 최대값은 그 꼭지점의 y값인 q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그래프에서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그래프의 식에서 A라는 것 자체가 뭘 결정하고 모양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P, Q라는 축을 찾을 수 있고요. 다음에 P, Q라는 꼭지점을 찾을 수 있고 다음 X는 P라는 축의 방정식과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을 Q이다 라고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표준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바꿔 얘기하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표준형으로 바꿀 줄 모르면 이 문제 자체를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한된 범위. 에서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 같은 경우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x의 범위를 실수 전체가 아니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해주고요. 요 사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할 때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저 범위 안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P, 축이 있는 경우와 두 번째, 알파와 베타 밖에 P가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왜 두 가지로 나눠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가지 요 위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쓸게요. 자, 요 그림상에서 한번 보실 건데 둘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X값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축이 P라고 한다면 자, 그림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가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알파에 대한 함수값과 베타에 대한 함수값 그리고 P에 대한 함수값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활성화되는 부위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곳은 이 양 끝값 중에 하나일 텐데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돼요? 축의 값. 네, 그 축에 대한 y의 값. 꼭지점의 y좌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함수가 세 가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와 P를 각각 구해서 가장 큰 게 최대, 최소값을 따로따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축이 바깥에 알파와 베타가 존재할 때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축이 알파와 베타보다 작을 때와 클 때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파가 P보다 알파와 베타가 더 크다면 실제로 활성화되는 범위는 여기만, 이 일부분만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함수 내에서는 이 양 끝값, 알파를 대입한 F 알파가 최소, F 베타 값이 최대가 될 거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 P 값이 알파와 베타보다 크다면 이번엔 활성화되는 부위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기울기가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가하면 항상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면 항상 감소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중간에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하게 알파와 베타 중에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인 거를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최대 최소에서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 응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죠? 완전 제곱식. 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문제풀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여기 중학교 3학년 과정 말고 이번에 새롭게 배우는 2차 방정식과의 관계, 그리고 판별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값, 최소값 어느 모양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